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죠? 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한 살을 더 먹네요?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네, 58이 된다고요? 네? 51가 돼요? 네. 자, 영원히 3학년이고 싶은데, 그죠? 네. 어쨌든 뭐,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은 뭐, 흘러가고. 예. 자, 그러면 오늘 거의 뭐 세법 진도 다 거의 나갔기 때문에 남은 진도 좀 마무리 짓고 오늘 제가 프린트 한 장 드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배운 세법 용어를 좀 복습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거 한 장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고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여기다. 근데 다 모르겠어. 그게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진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최종 복습하고, 오늘 좀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16페이지. 3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 있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해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지금 국내 부동산도 없는데 무슨 해외 부동산까지냐. 자,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든 무슨 소득세, 하여튼 무슨 소득세다. 그럼 이 소득세를 내는 주체가 개인이었었어요. 개인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다. 법인이 내면 뭘 내는 거죠?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에는 크게 둘로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개인과 어떤 개인? 좋은 개인과 나쁜 개인? 네? 어떤 개인? 거주자 개인하고 비거주자. 날라갔네. 그렇죠? 날라갔어. 자,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주가 되면 국내에서 소득이 생기든 외국에서 소득이 생기든 다 이걸 합산해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비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외에 내가 평택 여기 여객터미널 국제터미널이 2020년도 완공 예정으로 돼 있던데요. 그럼 2020년도 완공이 돼서 평택에서 배를 타고 가면 중국까지 갈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도착을 해서 가봐서 부동산 임장 여행을 간 거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배를 타고 가가지고 중국에 도착해서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는 거지. 네, 그렇죠? 한번 부동산이 어떤가,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럼 나 이제 해외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그럼 나는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거주자 중에서도 국외 부동산 신고는 그냥 무조건 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됩니다. 5년 이상. 이 5년이란 말이 좀 중요한 용어예요. 5년 이상.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5년 이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5년 이상 안 됐어요? 여기 한국 사람 아닌 사람 있어요? 자, 5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5년 이상 됐어요. 자,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해당이 되는데 왜 5년이란 말을 쓰냐면 이런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이 외국인이었는데 평택에 와서 살아보니까 살만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귀화를 하자. 그렇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몽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예 귀화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몽골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몽골 사람인데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다. 그럼 이제 몽골에 있는 저 부동산 정리해야 되죠. 몽골에 있는 양도 정리해야 되고 또 천막도 정리해야 되고 몽골에 있는 땅도 다 정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거주자가 되자마자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아니 한국이 좋아서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는데
해외 부동산 정리했다고 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합산해서 신고해버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야 이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유의기한 투자 이거야. 입법 취지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이상만 거주했을 때 5년 이상. 그러면 거주자로 전환된 지 5년이 안 됐을 때는 이걸 갖다가 합산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몽골 사람은 언제 정리하라는 거야? 5년 이상 거주가 되기 전에 정리하고 정리를 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 나라 현지에서 신고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그 나라 현지 몽골에서 만약에 양도세가 거의 뭐 세금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몽골에서 신고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신고하는 게 좋아요? 몽골에서 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그래서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둔 거예요. 국외부동산 양도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해당이 돼.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가운데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이 됐을 때만 5년 이상. 그럼 5년이 안 됐을 때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그럼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자, 지난주에 우리 양도세 계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일단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냐면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양도 차익. 맞습니까? 양도 차익. 그럼 양도 차익은 양도한 금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뭘 뺐었죠? 뭘 뺐었는데? 그렇지. 필요경비를 뺐었죠. 네. 필요경비라는 걸 뺐어요. 필요경비. 그러면 이때 필요경비 의미는 뭐냐면 그냥 아무런 경비만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인정하면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넣어달라 이거야. 반드시. 그럼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넣어달라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취득가액 경비. 그렇죠?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가 제가 뭐 우스갯소리 했었죠? 이건 뭐예요? 올 수선비. 이런 문구 본 적 있죠? 올 수선비. 자, 중개업소 가면은 올 수선비도 있고 올 수선비도 있어.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나는 이분은 여기다가 왜 이걸 영어로 쓰는지, 굳이 영어로 쓰는지.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알아먹는 건데. 그러면 이런 수선비를 지출한 이유가 뭐죠? 나중에 이 현 집을 수선을 해가지고 매도할 때 양도 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비용의 지출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했어요. 무슨적 지출액이요?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용어는 우리 학개론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학개론에 가보시면 나오는 용어예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이러한 수선비 등의 비용이 나가가지고 양도자산의 가치를 올려주게 되면, 높여주게 되면은 그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양도할 때 또 법무비용 들어가죠? 중개보수 줘야 되죠? 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은 신고비용 들어가죠? 또 인지대 붙여야 되죠? 자, 그런 비용을 말했었어요. 이런 거를 필요경비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돼야 안 돼. 자, 매수자하고 중개인하고 요 평택 나이트클럽 간 거야. 접대로 갔어. 매수자가 사줘서 고맙다고. 그런 경비는 인정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름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양도 차익이 나오면 그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이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이름이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기는 몇 년이었죠? 귀머거리 몇 년? 3년. 그렇지. 3년 이상만 돼 있다면 요 장기 보유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걸 이제 빼주고 나면은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금액이 된다. 양도 소득 금액.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장기 보유 안 한 사람은 공제를 못 받잖아. 예를 들어서 2년밖에 보유 안 됐다. 그럼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술집에 가면 무슨 안주 준다? 기본 안주 깔아준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기본적인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빼주는 게 마이너스 무슨 공제? 기본 공제를 차감시켜주면 된다. 얼마? 250만 원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원리로 돼 있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세율이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요 국외 부동산을 만약에 양도했다.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외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차익까지는 똑같아요. 양도 차익까지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느냐? 이게 안 돼. 얘는 이게 안 돼요. 뭐 굳이 어떤 취지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몽골의 땅을 갖고 있대. 근데 몽골의 저 티벳 근처에 있는, 몽골이 엄청 넓은 거 아시죠? 티벳 근처에 있는 땅이래.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장기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럼 현황조사로 그러면 몽골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가? 그렇죠? 고비 사막을 넘어가야 돼. 가다가 죽죠. 그렇죠?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야. 시베리아에 10만 평 갖고 있대. 시베리아에 10만 평 갖고 장기 보유했대. 그렇죠? 그럼 확인해야죠. 그러면 시베리아 가면 어떻게? 얼어 죽죠. 어? 자, 조사관들 가겠어요? 이걸 뭘로 확인할 거야, 일일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러시아 말로 보내올 거 아니야. 몽골 말로 보내올 거야. 이 뭔 소린지 확인,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인이 여의치가 않다. 그런 것도 있고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뭐 딱딱딱 확인할 수 있겠죠. 협조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그렇죠? 더 리얼하게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야. 콩고 사람이야. 콩고에 초원 만평이 내 거래. 그거 무슨 수로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로다. 하지만 이거는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해줄 수 있겠지. 기본이니까 250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양도차익에서 뭐만 빼주냐면 250만 원만 공제해 주는 거예요. 250만 원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됩니다. 세율.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는 국내 부동산을 파는 게 더 세금이 많아요? 해외 부동산을 파는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해외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둔 거야. 5년 이상 거주하셨을 때만 신고해라. 5년 이상 거주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 때 이 세율은 등기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 둘로 쪼갰었어요. 등기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 쪼갰었는데, 얘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안 따져. 얘는. 왜냐하면 등기법은 우리나라 부동산에만 저축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시베리아에 있는 부동산, 몽골에 있는 저 푸른 초원, 우리나라 등기법 저축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법상에 미등기를 했냐, 등기했냐를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미등기 세율이 없어요. 미등기 세율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가 1년 미만일 때는 뭐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이러한 중과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중과되는 조항이 없어요, 따로. 왜? 그럼 보유기간을 차등적으로 따져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분명히 이거 따지기 어렵다 그랬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 세율만 가자. 그러면 기본 세율이 몇 프로냐면 6에서 38%가 되거든요. 6에서 38%. 자, 그런 점에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양도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만 요 가볍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네, 한 2, 3주기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국외자산, 납세무자 밑줄입니다. 양도일 현재 계속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5년 이상이 키워드예요.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말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과세 대상은 국내 자산과 동일하다. 단 밑줄 등기 여부 불문이다. 등기 여부 불문이라는 것은 등기를 했든 안 했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렇죠? 자, 등기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얘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 비과세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조항이 없을까? 1세대고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은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몽골에 집이 있대요. 몽골에.
근데 몽골에 집이 있는데 몽골 집 아시죠? 이렇게 운막집으로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여기 있고 자기 양 100마리 갖고 있대. 부자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몽골은 이게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A 초원에서 B 초원으로 옮기고 B 초원에서 C 초원으로 옮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디로 보내야 돼? A 초원으로 보내야 돼? B 초원으로 보내야 돼? 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몽골이 이런 부분들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2년 뭐 이런 걸 따지기가 쉽잖아. 그래서 몽골이 이런 세무행정 자체가 좀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몽골 국세청장이 우리나라에 직접 온 적도 있었어요. 와가지고 한국이 워낙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한국이 워낙 세무조사를 잘하거든. 뭐 하여튼 세무조사에 하여튼 그냥 달인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조사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우리나라에 노하우가 뭐 엄청 많지 뭐.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몽골 국세청에서 와서 연수받고 갔어요. 연수받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몽골 자체가 법적인 미비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법을 수출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법? 물건을 수출한다는 거는 들어봤지만 법을 수출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그 감정평가사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법을 수출을 하러 다닌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몽골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부동산 관련 법 강의를 하러 가는 거야. 거기는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게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강의를 해. 그러면 이제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몽골 말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참 이런 거죠. 국외자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납세물을 집니다. 하면은 여기서 몽골로 해서 몽골어로 얘기하는 거지. 끝나야지 또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그 몽골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법도 수출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을 인용해가지고 걔네도 법을 만들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어디 거 많이 베꼈을까요? 일본 거 많이 베꼈어요. 일본은 미국 거 많이 베끼고, 네? 미국은 독일 거 많이 베끼고, 또 일본 걸 우리나라도 많이 베끼고, 그렇죠? 많이 베꼈죠. 제일 좋은 거는 베끼는 거야.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빨리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만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내와 동일한데 밑줄 무슨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하지 않으나 기본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양도차익에서 장특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나 기본 공제는 적용한다.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맨 밑에 보시면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자마자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팔자마자 신고하는 것은 무슨 신고? 예정신고. 그럼 예정 때 신고를 못하면 나중에 하는 것을 확정신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불가하다. 왜 불가할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몽골에 있는 초원을 물납한대. 그럼 우리 평택세무서 이걸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물납을 해?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물납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유부동산은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시베리아 5만 평이 있대. 5만 평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자, 요 임대사업소득도 최근에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 부동산 임대란 말이 뭔지는 아시겠죠? 땅을 임대하거나, 그렇죠? 땅을 임대하거나, 임대해서 뭐 야적장으로 쓴다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상가를 임대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임대해준다거나, 빌라를 임대한다거나, 그런 게 임대소득이지 뭐, 그렇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자, 뭐라고 돼 있느냐?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그런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임대할 수 있대요. 자, 거기에 밑줄 하나 펴볼까요? 전세권. 우리 전세권은 우리 민법 시간에 무슨 물권이라고 배우셨어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물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면 이 용익물권인데 그러면 전세권을 대여할 수 있을까요? 있죠? 전세권을 대여하면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그런 걸 전전세라고 하는 거지. 전전세는 들어보셨죠?
전전세. 그러면 전세권자가 거꾸로 월세를 받는 거야. 이 가게가 안 되니까 내가 전세권자인데 이 가게가 안 되니까 거꾸로 월세를 놓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전전세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월세를 거꾸로 받는 거야. 그럼 그것도 임대로 받는 거니까 임대소득이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꼭 부동산만 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리에 대여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여, 재단에 대여. 재단이란 말을 써요. 재단. 이 재단이라는 용어는 공법 용어야. 재단. 그럼 공장재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공장과 여기는 공장시설물하고 기타 부속시설물 요런 거를 통으로 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공장재단. 공장 건물하고 부속시설물을 통으로 해서 이것을 공장재단. 그럼 이걸 통으로 빌려주고 내가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공장재단이 모아지면 뭐가 될까? 그게 바로 공단이 되는 거예요. 인천 남동공단, 안산 무슨 공단? 시아공단. 그런 공장재단이 모인 게 공단이지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공장을 통으로 빌려주고 내가 세를 받으면 이것도 임대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공장 중개하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해주면 좋지 나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광업권자, 조강권자, 떡대가 아니라 덕대입니다.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빌려줬을 때도 임대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도 좀 용어가 나오지요. 그럼 자, 보세요. 요게 광산이에요. 광산. 자, 광산입니다. 그러면 광산의 주인을 뭐라고 할까요? 광산의 주인. 네? 광주. 맞아. 광주야. 웬일이야. 광주라고 그래요. 광주.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광주라고 그래요. 광산의 주인을 광주라고 그래요. 광주. 그러면 요 광산에 묻혀 있는 요 부존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광업권이야. 광업권. 요거는 우리 민법에도 나와요. 여기 바로 광업권이에요. 그러면 조강권은 뭐냐면 내 광산이 아니야. 내 광산이 아니고 남의 광산인데 남의 광산에서 광물을 캐기만 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조강권이라고 해. 캐기만 할 수 있는 권리를 조강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채굴권은 뭐냐? 채굴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도 안 배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채굴권은 뭐냐? 그럼 채굴권이니까 뭘까요?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겠죠? 그럼 광업권은? 광업권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아니야? 그럼 뭔 차이냐 이거야 이게. 그렇죠? 자, 채굴권은 뭐냐면요. 채굴권이 광업권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야. 채굴이래. 채굴권. 네. 채굴권.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광업권에서 광산만 있다고 광물을 캐는 건 아니잖아. 뭐가 있어야 돼? 채굴 시설이 있어야지, 이런. 그렇죠? 채굴 시설이. 여러분들 이 채굴을 하려면은 여기 땅을 뚫어가지고 광물을 캐려면은 여기 보통 다이아몬드 같은 거 집어넣는다고. 산업용 다이아몬드. 진짜 이 주먹만 하는 거.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제일 세기 때문에 이걸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굴 시설까지 통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채굴권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채굴권을 내가 경매로 대물로 받든지 받아가지고 내가 거꾸로 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지. 그러면 월세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산 같은 거 경매 집행 들어가가지고 돌산 같은 거 채굴권까지 싹 가져와 버리면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한테 빌려주고 다달이 받는 거야. 그럼 그 돌산에서 뭐가 나올까요? 돌산에서 돌이 나오겠지. 네? 돌산에서 돌이 나오는데 대리석이 나온다. 대리석. 그래서 같은 돌산이라도 이게 돈이 된 돌산이 있고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리석 업자는 아니잖아. 그럼 대리석 판매하는 업자한테 이걸 주는 거야. 당신 이거 캐가라 이걸. 그리고 나한테 사용료를 달라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업자들이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채굴권이에요. 이제 이런 건 이제 특수한 보통 대법자들 이런 것들 좀 하죠.
이게.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우리 실전에서는 뭐 부동산이지, 뭐 부동산. 그렇죠? 자, 이렇게 부동산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권리도 임대소득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비과세 별표시. 자, 그러면은 임대하면 다 세금 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세금 안 내는 것도 있다더라. 뭐가 있어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이건 뭘까요? 논이나 밭을 소작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요 안성에서 논밭을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받는 거야. 그럼 그 소작료 수입은 신고 대상이 나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과세해버리면 누가 농사 짓겠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몇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에요? 1주택. 그러면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가 임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한 채, 여기 뭐 평택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내가 저기 울산으로 내려가야 돼. 울산으로 발령받았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월세로 돌리고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고 그리고 난 내려간 거야. 그러면 나는 요 월세 수입한 거. 그러면 울산 가서는 이제 거기서 전세를 얻겠지 보통.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잘 모르니까 울산이라는 동네를. 그러면 이제 전세에서 이제 살고 나는 거꾸로 이제 월세를 받는 거지. 그럼 이 월세 수입은 신고 대상이 되느냐 이 얘기야. 분명히 그랬잖아요. 몇 주택? 1주택자니까 나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탈세한 게 아니에요. 절세한 거지.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다만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밑줄. 고가 주택은 안 돼. 고가. 얼마 넘어가는 거? 9억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소재 주택. 나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평택에 나는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그 월세를 받으면 그거는 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소액주택 임대소득도 과세하지 않겠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과세기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 자? 2천만 원 이하인 자.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비과세 해주겠다. 다만 2019년도 1월 1일부터 분리과세 해준다 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내년부터 과세했는데 이걸 19년도부터 하겠다. 그러면 17년도 18년도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 개정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 우리 임대할 때는 주택수가 중요한데 내가 집이 한 채만 있다. 그러면 한 채만을 임대한다. 그럼 한 채만을 임대하면 이거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렇죠? 비과세한다. 자, 고가가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내 자가집이 있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또 하나 갖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월세로 돌렸다.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월세가 얼마까지는? 2천만 원까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를 50만 원 받았다. 월세를 50만 원 받는다. 그럼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얼마예요? 12개월이면 600이 되는 거죠? 그럼 600만 원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2천이 안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신고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올해하고 내후년까지는 괜찮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소액 주택 임대소득이냐? 아니요. 1주택이냐? 아니요. 논밭이냐? 아니요. 그럼 이제 신고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임대소득 금액은 토탈 수익 금액이 있는데 그건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들어가고 관리비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간주임대료 들어간다고 되네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라는 말 처음 나왔는데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우리 보증금 받잖아요. 월세로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에서 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그럼 보증금에서 예상 가능한 이자를 간주임대로 하는 거야. 왜? 보증금은 임대인 돈이에요? 임차인 돈이에요? 임차인 돈이죠. 그러면 남의 돈 임차인 보증금 가지고 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밑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등이 얼마를 넘었을 때? 3억을 넘었을 때만 과세야. 그러면
요 간주 임대료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몇 채가 돼야 돼요? 세 채. 세 채가 안 되면은 간주 임대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실제 임대료도 있고 간주 임대료도 있다 이거예요. 간주 임대료. 자, 이렇게 있는데 집이 두 채가 돼. 그럼 두 채가 됐을 때는 실제 임대료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야. 다만 이것도 2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없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야. 없다. 근데 집이 이번에는 몇 채? 세 채. 한 채, 두 채, 세 채야. 세 채. 그럼 세 채인데 요 보증금의 합계가 보증금 합계 얼마를 넘었을 때? 3억을 넘었을 때. 그러면 3억을 넘지 않았다. 2억이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3억을 넘었다면 이것도 신고하고 이것도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어딘가에서는 뭐 이런 포트폴리오가 많지는 않으니까 거의 뭐 신고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말 그것도 좀 알아둘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다만 주택수 계산 시 85제곱미터 이하이며 85를 60제곱미터로 바꿔줍니다. 60제곱미터. 이것이 60으로 바뀔 거예요. 60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기준주택 3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2018년 10월 말까지 제외한다. 뭘 제외한다는 것은? 냐면 간주 임대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메모만 해주세요. 간주 임대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얘기지. 만약에 얘가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야. 세 채인데 얘가 60제곱미터야. 60제곱미터. 그럼 60제곱미터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요새 말하는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59제곱미터도 있거든요. 59. 근데 59인데도 요즘은 워낙 디자인이 잘 빼가지고 굉장히 소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와요. 이게. 그렇죠? 아니면 요즘 뭐 송탄이나 이런 데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들어보셨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보통 50제곱미터 이하란 말이야.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간주 임대료 판단해서 뭐 하겠다? 제외시켜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외가 되는 거니까 간주 임대료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지.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시기는 보통 임대차 계약이 정해져 있겠죠. 그럼 계약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날로 가면 되고 없으면은 실제 지급받는 날로 갑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단, 주택 임대료와 밑줄,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손이니까 여러분들 뭐죠? 손실이 났다 이거지. 손실이 났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얘기예요. 우리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그 다음에 근로 소득,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데 요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워낙 이 주택이 노후화돼 있어서 여기에 수선비가 들어갔어요. 수선비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임대료 수입보다도 수선비가 더 큰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액이 얼마냐? 마이너스가 100만 원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100만 원. 오히려 마이너스 100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면 연봉이 3,100만 원이야. 3,1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연봉 3,100만 원하고 요 여기 결손입니다. 요 결손난 100만 원하고 서로 상계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예요. 원래는 상계 처리 안 해줘요. 원래는. 여기 결손은 결손대로 가는 거고 여긴 여기대로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긴 여기대로 연말정산하고 요걸로 끝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업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럼 주택 임대업 활성화니까 혜택을 줘야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걸 통산해 주는 게 좋아? 안 해주는 게 좋아? 해주는 게 좋지.
그렇죠? 그럼 통산해 주게 되면 얼마로 바뀔까? 3,100하고 마이너스 100을 서로 퉁치면 얼마가 돼요? 3,000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3,000이 돼버리면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읽어봅니다. 원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 손실은 공제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상가를 수선해가지고 상가 결손이 100만 원 생겼어. 그럼 상가 결손 100하고 요 근로소득하고는 통산이 안 돼.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주택임대업은 다른 근로 등과 어떻게 한다? 순차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내용 전부 답니다. 그럼 이제 두 달 공부한 내용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두 달 공부한 게. 그렇죠? 다 끝났는데 그나저나 뭘 배웠나? 뭘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은 이제 다 끝내는 걸로 가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프린트물로 체크를 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잠시 쉬었다 차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